Good. Let me see if the slides. 슬라이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온 지 25년 정도, 이 지역에 온 지 2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최초로 한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분야 업계에 몸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증권 관련 규제 당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IS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63개의 중앙은행과 함께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한국은행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BIS IHC의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이 IHC는 3년 전쯤에 생긴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실질적인, 실용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새로운 기술을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론적인 연구서를 쓴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인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직접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녹색 금융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홍콩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지금 다른 이 녹색 금융과 관련해서도 여러 프로젝트들을 다양한 센터에서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녹색 금융 이벤트, 녹색 금융, 특히 중앙은행과 관련해서 이 녹색 금융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뭐 이런 페스티벌이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이벤트를 진행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시아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의 어떤 여러 부분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아시아가 상당히 취약한 시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녹색 금융에 대해서 더 개방된 태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녹색 금융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어떤 담화가 많이 끼어드는 걸 많이 보거든요. 혹은 이런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이 녹색 금융과 관련된 제 개인적 여정은 상당히 오래된 여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전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아시아에서 25년간 있었고요. 첫 10년은 골드만삭스에서 있었는데요. UNPRI라는 투자를 위한 원칙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린 레이팅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슬픈 것은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리더 금융기관들이 있지만 2006년에서 2010년 정도였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는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그린 레이팅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이제 주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 골드 레이팅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야 이제 조금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점은 금융업계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오늘 말씀드릴 주제 역시도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이 기술과 금융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 기술을 금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저희 지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홍콩 증권선물 규제 당국에서 일할 때 사실 이 주식 부분이 가장 먼저 ESG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제가 SFC에서 일할 때 전 세계의 많은 자산 운용사에게 이 관련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상 제대로 아는 운용사는 많이 없었습니다. 뭐 G만 알거나 뭐 E는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S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고요. 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무디스나 S&P 같은 그런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그린 데이터를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상업적 오퍼레이션 안에 포함시켜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도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20만 달러까지 일반적인 이제 은행이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만 달러까지 필요한 그런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섣불리 시도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레이팅 간에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무디스 레이팅과 S&P 레이팅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러한 커다란 격차가 있어서 더욱더 기업들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에쿼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관성 있는 어떤 기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은행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FSA나 다른 증권 규제 당국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은행에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팅은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모기지와 관련해서도 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2050년까지 이 자산 가치가 거의 제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어떤 상품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잘못하게 된 경우에도 역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정보를 말씀드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C의 IHC는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프로젝트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오늘 도입되고 있는 관행이 아니라 앞으로 5년 정도 후에 아마 여기저기서 시도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 세계의 이 녹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녹색 금융에 열정을 가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열정을 보여준 여러 기관들의 어떤 인사이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2018년부터 들어와서 뭔가 돈이 될 것 같은 분야니까 새롭게 뛰어든 그런 플레이어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분야에 머물면서 가능성을 모색해왔던 그런 기관의 인사이트를 저희가 참조했고요. 그리고 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토픽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파이낸스, 금융에 대한 액세스가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린 파이낸스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결국 디지털과 이 녹색 채권 간에 어떤 연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중점 문제입니다. 특히 IoT 디바이스, 여기에 사실 미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녹색 채권과 기술을 연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을 토큰화해서 상당히 단위를 줄여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녹색 채권을 이제 국채로 발행을 하면서 토큰화하게 되면 결국 XX라는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채권 하나당 $10라는 가격을 매겨 놓게 되면 국민들, 대중들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정책이 있을 때 이런 자금 조달이 쉬워질 것이라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유엔과 협업을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자를 붙이는, 이 채권에 이자를 붙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가 들어가는데요. 역시 채권을 토큰화 시키면서 여기에 이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을 프리미엄으로서 결합을 하는 건데요. 현재 아직 이 탄소 배출권과 채권이 결합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고 뭔가 이것을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가치가 생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IoT 디바이스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스마트 계약 기반을 통해서 이 이익이 자동적으로 유저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면 쿠폰을 주게 되는데요. 이 쿠폰을 이 탄소 배출권으로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파생 상품으로 인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질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보다는요.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1.0은 개인 투자자들을 타겟팅하고 있고요. 두 가지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공공 블록체인에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단 POW 문제가 있고 비트코인은 물론 고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코인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지금 비용 문제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은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 이게 사실 가장 STP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앱에 사인업을 해서 앱에 회원 가입을 해서 우리가 IM 스마트라고 부르는 홍콩 ID 계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를 한 채권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정이 연결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프로토타입은 SC 벤처스에 의해서 운영이 될 프로토타입이고요.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인터미디어리를 사용하는 그런 접근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옥토퍼스 앱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홍콩에서 계셔보신 분이면 옥토퍼스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다 아실 건데요. 뭐 BSP, SPF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앱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옥토퍼스 앱에서 사시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 프로토타입이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여기에도 역시 이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익에 대해서 100% 투명성이 보장된 그런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위장환경주의 그린워싱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UN 클라이밋 체인지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런 감축이 진행될 때마다 바로바로 이자로 쌓인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보고서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퀴티로 진행이 되고 두 번째는 쉐어able asset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태국의 은행 하나 그리고 태국의 은행이 지금 리더 기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 많은 배출을 하는 기관과 덜 배출을 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은 배출을 하는 기관이 덜 배출을 하는 기관, 여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서 이것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법적인 문제로 먼저 해결이 각 국가의 다른 규제 때문에 법적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프로토타입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펀딩에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쉽게 이 어떤 크레딧의 탄소 배출권 거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장표를 보시면 이 프로토타입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이 투명성, 이렇게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투명성이 많이 제고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글로벌한 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또 프라이싱에 있어서도 각각 기준이 다르다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 관여해서 기준을 만든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와 이를 모네타이제이션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이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추적, 프로버넌스 부분이 일단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투명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의 용이성 또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토론의 시간에 모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금융 선진국이죠. 홍콩의 이 녹색 금융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환경과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최인진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서울사무소 산업재 에너지 분과 대표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18년 이상 관련 컨설팅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서울사무소 최인진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기조연설을 필두로 방금 세션에 들어보니까 저도 이 발표를 하러 왔지만 좀 많이 배우는 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레슨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낚시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토픽을 우리도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가 있고요. 그 현실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 토픽은 당위성이라는 걸 출발했죠. 기후변화가 미치는 여러 영향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여기 참석하신 분 포함해서 다 개개인의 직접 당면된 일일까라는 질문이 먼저 듭니다. 그게 첫 번째 현실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늘 이런 세션마다 하는 얘기가 아까 동영상으로 축사할 때도 2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저희가 1.5도시 얘기를 하고 2도시 얘기를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3도시, 4도시라는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그 2도시의 의미가 이 개개인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좀 돌아보시면 한국 사람들 다 사우나, 온천 좋아하시는데 온탕과 열탕의 차이가 대부분 2도시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온탕은 즐기시지만 열탕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 2도시가 저희들이 잘 통제를 했을 때 가져가는 목표입니다. 그만큼 이 온탕과 열탕의 경계에 서 있고
또 그걸 넘어서는 거는 사실은 더 힘든 현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기후 전환, 뭐 산업의 폐해를 많이 얘기하지만 이 온도 변화 자체의 2도씨 변화는 굉장히 큰 거고 그게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현실적인 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 토픽을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현실적인 변화를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는 이 토픽은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 또는 그 페널티, 규제 이런 게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뭐 글로벌 한 150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도 한국에서 해외 기업들을 많이 서브를 하는데 그들의 기조는 이거는 현실적인 산업이고 사업이다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금융을 얘기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게 과거처럼 현실적이지 않고 산업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면 금융이 할 역할이 필요가 없거나 또는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거는 여러 그린 파이낸싱이 필두로 한 이 그린이라는 거고 화두가 됐다는 말은 현실적인 문제고 이거는 그리고 진짜 이제 산업화, 사업화라는 걸로 바라봐야 된다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적인 두 개는 그 금융이라는 키워드만으로 풀리는 건 아니죠.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할 때 정부의 역할도 있고 기업의 역할도 있고 또 금융의 역할도 있습니다. 금융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조금 요약을 드리면 이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저희는 이 게임의 법칙을 세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어떤 룰로 이 산업을 키워낼 거냐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은 어떤 룰 하에서 게임을 할 거냐라는 거를 잘 정리하는 게 이제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기조연설에서 저희 김상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개별 기업만의 숙제로 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산업 단위 또는 기업의 연합, 그중에 뭐 First Mover Coalition 같은 이런 그 플랫폼도 좋은 그 체계가 되지만 이 산업화 초기에 가져가야 되는 기업 단위의 협업, 그래서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게 전제가 됐을 때 이제 산업화의 마중물, 이네이블러라는 표현을 썼는데 금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은 그 과정에서 이 모든 노력들을 산업화로 만들어내는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BCG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체인지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촉매제, 이네이블러, 마중물이 다 똑같은 얘기죠. 거기에 이 금융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다가 제가 이 모두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특히 한국의 이 그린 파이낸싱에서 이 금융이 가져야 할 역할은 뭐냐는 크게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좀 전에 권대영 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말로 보면 그 금융이 가진 대표적인 기능 대출이죠. 그 파이낸싱을 일반 기업들한테 해주는 그 대표적인 게 트랜지션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철강 산업이 굉장히 많은 카본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린 스틸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이 트랜지션 파이낸싱, 기존의 카본 익스포저가 많은 산업들에 대해서 금융이 그 변화를 자금 지원을 해서 도와주는 역할. 이 부분들이 이 금융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거는 아까 한국 금융, 녹색 금융의 정책의 반영과도 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단순 대출이 아니라 투자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이제 또 다른 금융권의 역할이죠. 금융 상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들. 제가 방금 이 홍콩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두 번째의 이 그린 파이낸싱 투자 관점에서도 금융의 새로운 프로덕트들이 새로운 유형으로 금융권에서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아까 디지털 에셋 얘기도 나왔고요. 골드만삭스가 만드는 여러 프로토타입에서 사업 모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트랜지션 파이낸싱하고 좀 다른 앵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투자를 연결해야 될 거냐,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들. 마지막은 오늘 그 모두에 좀 논의가 많이 안 됐지만 금융이 가져가는 본연의 거래 기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입니다. 거래 플랫폼.
대표적으로 한국은 최근에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많은 화두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어젠다를 보니까 오후에 또 관련 세션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그 시장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긴 하나 그 외에도 많은 시장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이 카본을 많이 만들어냈던 산업들이 에너지 산업들이 성장할 때 보면 지금도 석유 거래에 관련된 많은 인덱스들을 논의를 하고, 그죠? 또 LM이라는 메탈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이제 수소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된다고 하면 수소도 글로벌 교육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그 수소 글로벌 교역의 거래 플랫폼, 인프라, 기준, 가격 설정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 선물 거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주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 번째 금융이 가지는 역할이고, 한국에서 이 여러 기술 또 한국이 이끌어나고 있는 여러 이니셔티브를 고려하면 충분한 사업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린 파이낸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00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조연설에서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왼쪽이 이 저희가 산업재, 운송, 그다음에 에너지, 또 여기 보시면 일반 가정용 건물도 굉장히 많은 카본을 엑스포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소재라든지 그 에너지원이라든지 이 산업들을 이제 다 그린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여기 보시면은 2050년까지 100 트릴리언 달러에서 150 연간으로 환송해 보면은 3 to 5 트릴리언 달러라는 자금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어떻게 지원이 될 거냐, 여기에 이제 금융기관의 답을 좀 찾아야 되고요. 근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제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여러 딜레마도 발생을 합니다. 금융기관도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론이라는 부분들을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스콥 3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 스콥 3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트랜스 파이낸싱이라고 하지만 그 기존 전통적인 산업에 이 투자를 했을 때에 그 금융기관에 가져가는 스콥 3의 엑스포저는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 그래서 재원 마련도 있지만 이 금융이 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가져가야 첫 번째 미션, 트랜스 파이낸싱에서 풀어야 되는 여러 딜레마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풀어야 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그린 파이낸싱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도 국내도 한 3조 달러의 이 투자가 이 트레이닝 과정에 필요한데 저희가 아마 인당 그 탄소 배출량이 여러 인덱스로 보면 저희가 여러 그 인덱스 중에 글로벌 평균 인당 평균보다 2배 이상 되는 게 몇 가지 수치가 있는데요. 알코올 소비량이 있고요. 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저희가 글로벌 평균의 2배고, 또 하나가 인당 탄소 배출량이 이제 저희들이 글로벌 평균 대비 2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산업 구조가 석화, 철강 같은 고탄소 배출 산업의 비중이 꽤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산업들을 어떻게 트랜지션 할 거냐에 대해서 금액을 추산해 보면 아까 그 100 트릴리언에서 저희가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할 때 이 전환 비용이 개별 기업이 다 감당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요. 한 50에서 60%는 이 금융권을 통한 파이낸싱을 통해서 물론 ROI를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한국도 특히 이 전환 그 탄소 녹색 그 전환의 금융 비용을 그 기업들이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강조드리는 것은 한국의 녹색 금융은 첫 번째 전환 비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입니다. 투자. 여전히 이 그 프로덕트에 필요한 재원의 이 발행자는 여러 디벨로퍼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가 될 거고요. 또 그게 어느 정도 그린이냐, 그린 와싱이냐 아니냐, 또 어느 정도의 그린 기여도가 있느냐에 대한 평가 인증은 또 별도 기관들, 또 글로벌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와 또 그 인증기관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그 현실화될 때에 이제 그걸 어떤 상품으로 디자인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고 운영을 할 거냐에 이 금융기관의 역할들이 많이 그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홍콩 사례에서도 요구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 플랫폼을 만들고 또 새로운 개념의 프로덕트, 기존에 없던 금융 상품을 이 그린과 연계해서 만들어내고 또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수익을 안겨주고 그 수익을 다시 이 수요처에 돌려주는 그런 모델들도 기존에 우리나라 금융권이 기존 전통 산업에서도 많이 했지만 좀 더 창의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BCG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져야 되는 역할이 이 금융이라는 돈이라는 거가 아까 그 흘러야 된다라고 상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흐른다는 거 의미가 여러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의 트레이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그러한 관점에서 금융이 조금 더 오너십을 가지고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 그 거래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당장 이제 많이 하도가 되는 탄소만을 보면 저희들이 많은 탄소 저감 노력을 하지만 거기는 디에버리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기여하는 것 대비 훨씬 더 탄소를 저감하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 대비해서는 그 성과가 현실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서로의 기여들을 어떤 트레이딩으로 매칭을 시켜줄 거냐의 개념이 이제 탄소 배출권 그 거래 시장인데 이게 산업화가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 이 배출량에서 탄소세를 통제를 하고 이제 일정 부분 초기에 배출된 탄소를 많이 저감하는 회사와 덜 저감하는 회사의 트레이딩을 맺어줄 때 ETS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많은 나라가 규제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할당을 하고 금액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체 수요의 한 1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 규제만으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들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뷰인데 그러면 그 자발적인 거래 시장의 플랫폼을 누가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만들 거냐. 뭐 단일 주체가 할 수는 없죠.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고 기업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 금융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 국내 동향을 보면 국내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미 이제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서도 많은 이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도 하지만 또 그걸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녹색금융이 가져가는 세 번째 이 여러 거래 인프라를 좀 주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이 문제를 산업화 관점에서 풀 때 금융의 역할이 크게 그 트랜지션 파이낸싱, 그다음에 그린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이 트레이딩 플랫폼 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금융권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를 제가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 금융권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정확하게 이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합의할 수 있는 그 산식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 룰을 세팅하는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그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은 금융권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또 그 글로벌에서의 녹색 금융을 많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정부가 규정을 만들고 룰을 세팅하지만 그 룰을 누가 가장 공정하게 집행을 할 거냐. 그게 돈을 주고 있는 금융이 그 역할을 많이 하면 좋겠다가 이제 많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나라 금융권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러려면은 그 우리 금융에 이 파이낸싱 전문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카본 전문가들이 좀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 시대에 특별하게 생기는 역할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 금융이 산업을 지원을 할 때 주요 은행들을 보면은 그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 대출이 얼마나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지, 저 담보로 가져오는 것들은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이제는 카본에 대해서도 이 금융권이 내재화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 파이낸싱이건 그린 프로덕트인지 간에 이 탄소, 이 그린, 클라이밋 서스테이너빌리티 측면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 기술, 또 내가 만들고 있는 금융상품이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카본 전문가들을 이 금융권이 많이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산업의 그 체인지 에이전트 또는 심판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적 정비는 그때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 정부에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 보면 많은 그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지션 파이낸싱에서의 딜레마도 있고, 또 그린 인베스트먼트 여러 프로덕트를 만들 때에 또 규제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도 우리나라는 되게 많고, 또 사람을 뽑을 때에 여러 지원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산업화의 이네이블러로서 금융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탄소라는 주제와 AI가 잘 만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관점에서 금융권도 아까 홍콩 사례에서 많이 보셨지만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트렌드를 조금 더 수용을 하셔서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당위성 또 현실적인 산업화로서의 목표, 그 과정에서의 이 사업 기회를 이 금융권들이 만들어내는 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종합 토론회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무대 위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션 1 함께 하셨고요. 두 분의 발제까지 들었습니다. 종합 토론은 좌장님의 진행하에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전국 김인구 국장님께서 좌장으로 수고를 해 주시겠고요. 토론회는 녹색기후기금 GCF의 CFO이시죠. 홍스위 피터슨님, 모건 스탠리 증권 기업금융부 김원재 부문장님, UNM-FI 임대웅 한국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모두 무대 위에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국장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From now on, we are going to discuss. 이제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요.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패널리스트들 순서를 정해서 각자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표자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텐데요. 홍트위 패터슨 님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CF의 비전과 조직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또 네,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녹색 기후 기금 GCF는 저희 10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또 사무소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GCF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조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이제 10주년이 됐고요. 그동안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은 것이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팀원들은 한 40명 정도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부터 그리고 지금은 거의 270여 명 정도 되는 큰 조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주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약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코어 파이낸싱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약 40억, 50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저희 GCF는 파리 협약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응과 저감 노력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보시면 오늘 이런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국제 기구에서 또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많은 논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또 비판자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또 COP 당사자 회의에서 총사장에서도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펀드를 대표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120억 달러 정도의 규모는 녹색 기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감과 저응 프로젝트 그리고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시장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촉매제가 되는 것 그리고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수조 달러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GCF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리 협약에 있어서 기후 변화 그리고 온도 변화를 1.5도씨 이내로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당시 연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추산해 보면 이것이 수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초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자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의 펀딩은 정부로부터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민간 부분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네이블링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금들을 여러 프로젝트에 PIF라든가 아니면 여러 기관 투자자로서 투자를 한다거나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기 전에 사실 그 투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뱅커블한 프로젝트인지를 봐야 된다. 거기에서 저희 GCF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이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또 뱅커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혁신과 관련해서도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기술이 됐던 아니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례일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잘 이전이 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잘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디리스크하는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디리스크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디리스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디리스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이 리스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고요. 이 리스크를 우리가 테이크했을 때 이것이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해서 그들을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아까 베네딕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분야는 저희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그린 파이낸싱, 녹색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이제 KDB 저희 산업개발은행과 또 함께 또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은행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KDB 산업은행과 같이 파트너로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약 1억 달러 정도의 그랜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로 거의 1억 5천 달러 정도의 그런 론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다른 코파이낸싱 파트너들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500만 달러 정도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그랜트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이런 투자자들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고 뭔가 영세한 또 마이크로한 SME 중소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보증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파이낸싱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많은 개도국에서 현실적인 문제이고 지금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금융이라는 것은 또 아까 저희 전 연사분들 또 기조 연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후 금융은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융 위기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질 금리가 0%였는데요. 이제는 정말 5%, 6%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채무의 어떤 부담이 국가, 특히 개도국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이런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혁신과 또 기술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Your leadership. 네,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녹색 금융과 관련된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재님 소개 말씀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김원재님께서 들으셨던 발표 두 가지에 대해서 기후 금융에 대한 녹색 금융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녹색 금융, 녹색 자본에 관련된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 수요가 있고요. 이 많은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제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어떻게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시장은 굉장히 크고 풀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포인트를 보시면 2016년에 ESG 레이블을 달고 있었던 채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채권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환경 관련 혹은 지속 가능성 관련 이슈로 관련해서 이제 자금을 모으겠다라고 했다는 이 채권이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2021년을 살펴보면 전체는 1,10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11배가 성장을 한 것이죠. 물론 5년간의 성장치고 굉장히 큰 성장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시장의 풀이 얼마나 이 다양한 그린 분야에 친환경 분야에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지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보시면 이 일본을 제외한 데이터 포인트를 보시면 전체 ESG 채권의 금액은 전체 채권의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큰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 관련, 녹색 금융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이지만 이 부분은 투자자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이 이니셔티브로 이제 앞으로 자금 운용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한 금융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는 환경 그리고 사회 거버넌스라고 하는 ESG 이니셔티브에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자산은 2023년 3월 기준, 올해죠.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AUM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분야라고 하겠지만 하지만 4%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2조 5천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양적으로 본다면 2조 5천억에 달하는 금액이 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ESG 분야에 지금 자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문이 앞으로 더 성장할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조 연설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인프라, 좋은 플랫폼을 한국에 만들 수 있다면 한국 기업들에게서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배터리 또 여러 전지들 또 배터리 등 같은 분야를 보면 한국이 많이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분야들은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유치 경쟁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주식 얘기를 드리자면 모건 스탠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IP에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공모 중 하나였죠. 상장 중 하나였죠. 처음에는 110억 달러였습니다. 상장 금액이 110억 달러였지만
사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초에 기획한 금액이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더 많은 금액을 공모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이렇게 투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청정 에너지 관련 부문들에서 특히 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 기업들이 손을 잡고 제대로 된 녹색금융 인프라를 설립할 수 있다면 큰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자본 조달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각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임대웅 한국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FI 임대웅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이창용 총재님께서 이 기후 문제가 50만 명의 건강 안전과 관련이 있고 또 3,400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그린 트리니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답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유넵 FI의 한국 대표 아세안 자문관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금융 기관에 이제 지속 가능 금융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PRI 저희가 글로벌 컴팩트와 함께 만들었고 지속 가능 보험 원칙과 책임 은행 원칙을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건데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곳에 돈이 안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제도화시키고 주류화시키는 일을 해요. 제도화시키는 일은 주로 이제 한국은행이 속해 있는 BCBS, 또 IAIS, 또 아이오스코에서 금융 감독 당국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후 리스크 관리를 제도화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주류화하는 일을 합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건 넷제로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는데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산 운용사들, 자산 소유자들, 에셋 오너 얼라이언스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뱅킹 얼라이언스, 세 번째는 인슈어런스 넷제로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화석연료를 안 가게끔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데 돈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텍소노미를 기초로 돈이 더 녹색으로 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제인 녹색 금융인 것도 같습니다. 이걸 하나씩 좀 풀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돈이 녹색에 안 가게 할 때 중요한 기후 리스크 관리 제도화에 대해서 사실 금융위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만드셨고 작년 말에 이걸 의무화 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하고 은행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에서도 계열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회사들이 이런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보험사, 증권사에는 이게 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금 마찬가지고요. 국책은행도 일부 한두 개 은행을 빼놓고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 리스크 관리, 기후 리스크 관리 제도화가 우리 금융 전반에 확산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확산이 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금융위원회에서도 얘기해 주신 기후 재무 공시예요. 소위 TCFD라고 얘기하는 거고, 올해 7월 달에 금융위에서 이제 이 기후 재무 공시를 담은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또 금융기관이 이걸 공시를 하게 될 때 이 기후 리스크 관리 제도가 작동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스콥 3
배출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 측에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지속 가능한 대로 돈을 보내게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텍소노미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녹색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텍소노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텍소노미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서 텍소노미가 없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입니다. 중국, 아세안, 몽골, 뭐 아시아는 아니지만 러시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한 20, 30개 나라가 텍소노미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이걸 잘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적용이 채권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신이나 일반 뭐 금융 상품으로 갈 때 한계는 뭐냐면 채권에 적용이 되는 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녹색인지 아닌지 예스 노가 결정이 되는데 기업의 여신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이 회사의 녹색 매출액 비중 또는 녹색 그 투자 비중을 가지고 녹색 금융 실적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기후 텍소노미 공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로 이게 확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텍소노미 공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에 금융위에서 나오는 ESG 공시에 텍소노미 공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텍소노미를 정부가 인증해달라 하는 요구가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부에서도 좀 깊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증을 기초로 보증, 특히 이제 탄소 가치 평가 보증하고 연계하는 것이 정부에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심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제도적 기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으로 돈을 보내는 이제 마지막 얘기로 녹색 금융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녹색 금융은 저는 그냥 심플리 물량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BIS 이노베이션 허브는 심지어 블록체인 연결해서 토큰화 시켜서라도 녹색 채권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 걸 우리가 봤고 또 이제 최인진 대표님께서는 넷제로 파이낸싱 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트릴리언 단위로 막 나와서 보니까 2050년까지 100에서 150 트릴리언이니까 이게 뭐 한 10 얼마 되나요? 한 20 경원쯤 될 것 같고 연간 환산해 보니까 4천조 원이 한 4, 5천조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필요한 건 2, 3 트릴리언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4천조 원 된다고 치면 연간 한 130에서 140조 원이 필요하대요. 그냥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맥킨지에서는 이제 BCG에서 추정한 거의 2배를 얘기를 합니다. 1년에 1경원 이상 필요하대요. 2배라고 치면 한국에 필요한 돈은 260에서 280조 원, 300조 원 정도 연간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부에서 갖고 있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앞으로 5년간 90조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틀렸다, 뭐 잘못됐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4천조 원쯤 돼요. 보험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한 1,200조 원이 넘고요. 연기금도 국민연금 한 935조 원 이렇게 되고 퇴직연금 이제 뭐 300조 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원들, 공공자금을 어떻게 쓰느냐, 특히 한국은행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내자본 필요할 것 같고 또 초기 리스크를 안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비에 대한 에쿼티 투자라든지 또 잘못됐을 때 보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민간이 안심하고 이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녹색 유동성 공급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수 효과 높은 걸 해야 되는데 EU를 보면 그린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린딜 파이낸싱 플랜이 있습니다. 이 EU 그린딜 파이낸싱 플랜의 핵심은 보증이에요.
EU에 투자해라 보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vest EU Guarantee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2030년까지 한 370조 원의 공공과 민간 재원을 풀링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기술적인 위험, 프로젝트 위험 이런 것들을 또 스타트업의 위험을 안고서도 투자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이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민간이 못 한다고 치면 우리는 녹색 투자금융공사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국에 했다가 한번 이제 민간에 매각을 했다가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IRA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거기 한 340조 원 규모의 내셔널 클라이밋 뱅크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처럼 금융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내셔널 클라이밋 뱅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내 자본 초기 위험을 안아주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기후 은행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과 정부가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시장 실패가 예상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녹색 투자금융공사 같은 것도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for your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청중분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some awkward pause. 이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르나요?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에서 G20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이 저희 팀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었고 또 탄소 가격을 탄소의 프라이싱을 매기는 것이 가장 우수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한국이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카본 프라이싱 측면에서 가장 최선의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에 국제적인 담화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언을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세션 중간에만 들어와서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놀란스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탄소 시장이 이런 전환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면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바로 녹색 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색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 업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기차, 전기 배터리,
금융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과 환경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든 뭐 좋든 싫든 결국 금융은 돈과 관련된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면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금융기관이 참여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돈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개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국 시장은 이 돈과 관련돼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전환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변화가 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중앙은행 혹은 또 증권 규제 당국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증권 규제 당국이 사실 결국 제대로 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느냐, 이것을 공시를 통해 달성하느냐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규제 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만 투자자들에게 대한 옳은 방향의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제 여기서 아마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결국 금융기관과 은행에 대한 감독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여러 스탠디드 자산 같은 경우 또 장기에 걸친 리스크를 또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레이블을 잘못하는 여러 상품 미스레이블링 같은 경우 이것이 제대로 된 녹색 채권인가, 정말로 그린워싱이 없는가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 투자금이 제대로 된 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같은 것을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과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자신의 명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펀딩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관행으로 이어진다면 이것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분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가시적인 변화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해수면과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플로리다주에 가시면 플로리다주에는 어떤 빌딩 같은 경우에 해수면과 가까운 경우에는 보험조차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과 같은 위험 때문인데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이것이 당연하게 예측되고 있는 IPCC에서 이를 당연한 결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어떤 국가들이 어떤 도시들이 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많은 도서 지역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특히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상당히 그 타격이 강할 것입니다. 이미 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프라가 영향을 받게 되면 이미 이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러한 영향들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 테스팅 방법을 사용해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리스크를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런데 이제 카본 프라이싱, 아까 청중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카본 프라이싱에 대해서 혹시 누가 답을 해주실까요? 패터슨, 오케이. 네, 배다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카본 프라이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한국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정책 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같이 GCF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기관이긴 합니다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각자 녹색 은행을 만들려고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솔루션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에게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이 좀 더 국제 무대에 진출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적인 플레이어로서 뭔가 우리가 함께 국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중국에서 보면 그 중국의 문제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일본의 문제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를 국제 무대에서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단류가 있는데요. 한국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국제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디에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국제 기구들이 지금 기후와 관련된 파이낸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같이 우리가 합쳐서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여기 있어서는 좀 체계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GCF와 관련해서 개도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거는 한국에 대한 투자도 아닌데 한국이 왜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고요. 국제적인 리더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베네딕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모티베이션을 다른 동기부여를 해줄 뿐이고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기술 면에 있어서 혁신적인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투명성이라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산업은행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투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저희가 약 1억 2,500만 달러의 에쿼티 PE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약 5억 달러의 클로징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적응 대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PEF 투자였는데요. 그래서 애댑테이션 펀드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가 이 민간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적응 전략을 위해서 이 민간 부분을 끌어다닌다는 게 조금 의외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50% 해서 같이 우리가 적응과 완화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약 그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바로 민간 부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파트너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을 보시면 약 66%가 바로 이 적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부분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 콜리프와 함께 지금 저희가 바로 이 산호초를 복구하는 투자를 약 42개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게 탄소의 포지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이 산호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국경을 보호하는 여러 도서국가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폐기물 관리도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청정, 수자원 기술도 있겠고요. 또 에코 투어리즘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업도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이것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도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같이 저희와 파트너로 해서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글로벌한 상황 또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로서 이런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기회가 있겠고요. 또한 경제적인 그런 기회도 있다라고 한국에 있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전수, 지식 전수 기회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또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To this question, I'm 저는 사실 아직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녹색 금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금융 당국이 어떤 재촉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린뱅크를 만드는 것이 어떻냐. 뭐 아까 영국에서 녹색 투자은행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미국에서 뭐 무슨 뱅크를 만들었던 것, 내셔널 뱅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하나의 은행을 만들자라는 두 개의 제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원재님에게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또 고견을 여쭙고 싶고 또 제가 크게 실례가 안 된다면 김인구 사장님께 제가 직접 답변을 달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혹은 누구든 좋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두 개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녹색 채권을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홍콩에서도 국채를 발행을 하죠. 여러 번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녹색 국채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수익을 다른 친환경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또 기후 전문, 기후 은행을 설립한다든지 다른 기금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자본 풀을 국제 자본 풀을 이렇게 모집해서 여기서 나는 수익을 한국 프로젝트에 쓰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쓰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또 한국 다른 기관, 어떤 기관을 설립해서 여기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수익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와서 요청 주신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마이크 사운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녹색 금융을 가속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 기관 내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듯이 규제 당국의 힘이면 녹색 금융 관련된 금융 당국이 생기거나 혹은 전담 기관이 생긴다면 이런 가속화를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JP 모건이나 아까 어디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골드만삭스. 네,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에서 이런 친환경 전담 부서가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제3의 방법도 있습니다. 중앙기관이 이런 금융 부분에 펀딩을 해주고 저리로 펀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공급망 투명성과 관련된 기술, 또 IoT 관련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페어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융 부문과 함께 페어링을 해서 이것이 이제 랜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속화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금융의 가속화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능력, 중앙은행이 금융 부문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속화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린워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카본 프라이싱과 관련해서 EDSS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시장도 있습니다. ETS와 다른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강제 시장이 있는 경우에 사실 국가가 설립한 그런 시장들이고 또 그렇게 되면 스케일업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화하는 이런 확장의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왜냐하면 이 탄소 거래라는 것은 글로벌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갭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조금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린뱅크, 뭔가 그린 파이낸싱을 위한 전용 은행을 설립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게 일반화된 그런 녹색 금융 역할을 실제 경제에서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별도로 된 별도의 은행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많은 규제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런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운영 비용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비용 같은 경우 같은 오펙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사업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허들이 있는 사업들인데요. 만약에 이런 보조금을 조정을 하게 돼서 이 화석연료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라면 그리고 대조표에 이런 좌초자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보고 기준들을 우리가 표준화해야 되는데요. 물론 제가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 프라이싱을 전통적인 연료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현재는 프라이싱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UBS에서 했던 것을 보시면 여기에서 많은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싱 제도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 화석 연료의 비용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베네핏을 반영을 하면서 여기서 랜딩 코스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일반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화돼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제가 민간 부분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수조 달러의 투자금이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이 은행의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분리된 기능만 한다라면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걸 그린 파이낸싱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급단의 얘기만 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토픽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은 우리 그린 파이낸싱이 재원도 충분하고 여러 그 방법들이 다 구비가 되면 가속화가 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절반의 답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디맨드를 한번 챌린지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까 숫자적으로 말한 100 트릴리언 이 숫자는 추정치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인데 실제 우리의 그 예를 들면 트랜지션 파이낸싱이라는 그 디맨드의 실체를 수요 측에서 그 액티브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미싱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파이낸싱 어떤 특수 목적의 은행이든 또는 또 규제기관의 힘을 빌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수요자 기업들 또는 일반
수요 측에서 그걸 얼마나 활용할 준비가 돼 있냐라고 보면 그 부분도 여전히 좀 우리나라는 많이 캐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잠재 수요가 있는데 이게 인액티브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액티브한 디맨드로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답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에너지라는 부분들 또는 이런 유사 산업들을 보면 항상 그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디맨드가 큰 나라였습니다. 석유의 강자를 보면 산유국에서 강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한 나라에서 주요 업체들이 나오고 관련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고 그 맞는 금융 상품이 개발됐듯이,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큰 시작은 우리가 글로벌 평균 대비 2배의 디맨드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인액티브한 디맨드를 어떻게 실체 있는 디맨드로 만들어낼 거냐가 가장 큰 출발점이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는 이 실체 있는 디맨드를 가지고 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업계의 실력이나 인프라를 보면은 빨리 캐치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m very sorry not to take. 더 이상 질문을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손을 들고 계신 분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금융위원도 기조연설 때 기조발표 때 말씀하셨고 우리 최인진 대표님도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그 대출이든 투자든 뭐 트레이딩 플랫폼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측정하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이걸 누군가가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금융 쪽을 만나보면 어디선가 인증을 받아오면 대출하겠다 그러고, 또 산업계를 만나보면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거니까 금융기계 어디선가 그거를 인증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중요하다고는 다들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이 분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프라인데 이게 공공재 같은 성격이 있더라고요. 서로 미는데, 최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금융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금융계가 뭐 공동으로 이런 인증기관을 설립하고 인증 작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누구나 시험 인증기관들이 하고 정부가 거기를 인증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그게 뭐에 대한 인증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한 강론이 있지만, 제가 총론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그런 규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업들을 저희들이 BCG에 설문을 해보면 한 80%가 똑같은 질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고 어떤 기준을 따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많은 기준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게임의 법칙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한데, 그 규정은 저희가 글로벌에 있는 걸 좀 최대한 많이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겟을 정하는 기준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고요. 그 모니터링하는 기준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미 글로벌에서 의미 있는 기준으로 널리 채택이 되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강론에 따라 다르지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거 만드는 데 시간을 우리는 안 썼으면 좋겠다. 있는 것 같아서 잘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A, B, C 기준을 통용을 한다. 그게 이제 저희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Thank you for answering the questions, and it's my regret not to take any further questions. 네, 여기서 질문 받는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션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컨퍼런스 성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